그 시네마틱 친구들은 항상 이제 제가 촬영이 없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참여하던 그래서 이제 외국의 걸작 고전들을 부끄럽게 소개하는 시간들 많이 가졌었는데 또 이 기간에 달콤한 인생 20주년을 맞으면서 이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었다는 있게 되는 거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제 영화도 또 시네마틱과 친구들을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이런 각도로 계속 이렇게 같이 보니까 굉장히 그대로시네요. 더 젊어지지 않았나요? 그렇네요. 저도 이제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번 달콤한 인생이 여러분들 20주년 기념으로 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예전 그때 촬영 당시의 시절을 며칠 동안 떠올리게 됐고 또 이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이 주일 때문에 방문하게 됐어요. 굉장히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중에 아마 달콤한 인생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생각보다 많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얼마 전에 25주년 JSA를 또 이렇게 극장에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3분의 2 되시는 관객분들이 처음 영화를 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역시 젊은 관객분들 중에는 달콤한 인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올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 관객분들과 Q&A 하는 시간에는 뭐 질문도 좋지만 또 그 앞에 오늘 처음 보니까 이랬더라라는 그런 간단한 소감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2005년 4월 1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만주알에 개봉을 했어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그 당시 이제 배우였던 유성 감독의 지금은 주목이 아니시고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네. 뭐 저희 지금 제가 촬영 중인데 현장에 좀 놀러 왔었고 아직도 계속 번창하는 그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시네마의 친구로 계시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유성환 감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갑자기 목이 메이지 같은 날 개봉한다고 해서 정말 서로들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이 개발도 만우절이어서 거짓말 아니냐. 근데 이제 같이 망했죠. 주목이 온다가 조금 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이 온다는 지방에서 좀 많이 됐고, 달콤한 인생은 서울에서 많이 됐고, 주목이 온 지방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지방을 폄하한 건 아닙니다. 그 달콤한 인생이 그때 같이 이제 망하는 바람에 서로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서로 얼굴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뭐 감독님들은 사실 그 구체적인 박스오피스들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이 영화를 망한 영화라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꽉 채워주신 것들 보면 알겠지만 영화 자체는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김준 감독의 대표작이자 이병헌 배우 대표작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한국 영화의 대표작으로 남게 된 그런 클래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그 기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가장 인생작이라고 뽑는 영화가 어떤 거냐 하면 사실 가장 힘든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달콤한 인생을 손꼽는 경우가 저는 많아요. 달콤한 인생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인 것이
처음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깐느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외국 그 업계 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CAA라는 미국의 가장 큰 에이전트에 제가 소속 함께 일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그래서 해외 팬분들 영화 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던 영화였고 그래서 저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감독님하고 저하고 신민아 씨하고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닐 때인데 부산의 광복동에 가장 큰 극장이 있어요. 한 2,000석, 1,200석인지 2,000석인지 지금은 사실은 그런 규모의 극장을 볼 수가 없는 진짜 옛날 극장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 정말 단관극장으로 그렇죠 단관극장 극장들이죠. 네. 와 정말 너무나 큰 극장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는데 보통 무대 인사라고 하면 잘 안 되는 영화도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객석이 차는데 1,200석인지 2,000석인지 한 그 가운데 5분이 와 계셨어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난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독님 머릿속에 지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생각도 많이 좀 빨리 지우는 편이네. 아 그랬어? 이건 뭐 스태프들 거짓말이구나. 아니었어? 그때만 해도 근데 배우님은 사실 이 정도로 이 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거다라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팬분들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해외 팬들도 막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의아했어요. 너무 좋은 영화고 너무 나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영화인데 어떻게 왜 관객들의 외면을 이렇게 많이 받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시절이었죠. 사실 뭐 그 전에 한국 영화에서 흔히 말해서 조폭 영화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어떤 시기들을 거쳐서 이 영화의 등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폭력 조직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영화였었다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감독님, 사실 이 영화는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이 영화의 시작이 됐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약간 코믹 작업국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휴먼 코미디 뭐 반치광이라는 스포츠 영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좀 호러 장르의 호러 영화를 했는데, 사실 내 마음 한쪽에는 계속 이렇게 한국에서 느와르라는 영화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느와르라고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느와르 걸작들은 있었죠. 뭐 초록물고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게임의 법칙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런 걸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화들이 느와르 장르 자체를 느와르라고 표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름 느와르라는 것을 한국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당시 흥에 성공하던 그냥 조폭 영화가 아니라 그런 스토리이지만 거기에 스타일과 어떤 미학적인 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느와르 영화에서 느꼈던 어떤 미장센과 스타일과 그런 모드를 한국 관객들한테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그 달콤한 인생으로 그것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좀 조폭 영화가 이야기가 일직선으로 막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조폭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요, 뭔가 좀 단순하지만 명쾌하게만 이렇게 가는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그런 서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 남자의 갑자기 외형은 조폭 영화인데 그래서 사람의 한 남자 심리 안을 막 들어가는 영화를 하니까 당시에서는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명쾌한 어떤 영화들이 많은 가운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 계속 물어보는 물음표로 가득했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병 배우님은 아까 그 많은 필모, 정말로 많은 그 필모 안에서 달콤한 인생을 결국은 또 뽑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배우님께서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표현할 때 굉장히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험이라는 것이 그저 답답한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고 그런 모험이 주는 매력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영화에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을 감독님한테 계속 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저랬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얘기하면 뭐 조폭 영화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깨질 것 같은 깨지기 쉬운 정말 섬세한 감정을 다룬 영화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그때 당시의 영화 중에서 너무나 섬세한 그런 예민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감정들을 다뤘고 그런 지점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이병헌 배우를 떠올렸었을 때 굉장히 건강한 대한민국의 대표 청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김준 감독님의 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두운 이병헌을 만나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왜 이렇게 김준 감독이 이병헌 배우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가?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고 네, 그렇죠. 고문하고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죠. 지금은 감독님이 많이 되게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촬영장에 놀러 가니까 뭐 굉장히 편하게 스태프들도 배우들한테도 좀 편한 아주 좋은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새디스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사실 그 청평 여기 그 가평은 청평이죠. 그 구덩이신요? 네, 그 막 비 오는 그 장면, 비 오는 그 상황에서 막 구덩이에 파묻히기도 하고 막 거기서 싸우고 막 이러는 씬인데 그게 딱 2주 동안 저희가 촬영을 했던 거예요. 2주 밤에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그 일정으로 시작했는데 그때가 막 서리가 내리고 막 살얼음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근데 촬영장에 도착하면 막 피근정을 막 한 다음에 이제 스태프들이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계속 뿌려줘. 왜냐면 이미 젖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연결이니까 계속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젖어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왜 배우를 한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어떤 막 생각들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때 당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촬영이 끝나서 동을 막 터오고 있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이 한 번 나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 상처들에는 분장도 있지만 실제 상처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그런 어떤 촬영장에 오자마자 막 물 뿌려야 되는 나를 보면서 약간 좀 안쓰러워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야 이리 줘봐 이리 줘봐 그 소방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다가 천천히 한다 이거죠. 빨리 해야 되니까 소방 옷을 저한테 막 진짜로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막 항상 그런 상황들을 당하고 이 얘기는 놈놈놈까지 이어져요. 놈놈놈에서는 정말 와 그때가 거의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그 어떤 남의 괴로움을 약간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요즘에 그래도 많이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달라지셨어요. 생각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까지 얘기했어요.
악마를 보았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정서가 그래서 그랬는지 감독님도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좀 디프레스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계속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계속 갇혀 있어서 그런지 서로가 되게 디프레스돼 있는 상태여서 다른 작품에서보다 더 많은 농담이나 뭐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약간 침체된 분위기를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달콤한 인생에서 그 병원 씨가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소문들이 소문들이 계속 그 이상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수십 톤의 그 물을 그 큰 한겨울에 이병헌 씨한테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열흘 동안 촬영이 열흘이었었고 열흘 동안 전체 비 시인이 그 비 개소 영화 안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게 십수 톤이었고 이병헌 씨한테 그 돈을 다 쏟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그 호수로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오해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다른 조연 배우가 추운데 계속 NG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에 못하고 이제 그 배우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제대로 막 세게 좀 그 사람을 어떤 그 극한 상태로 몰아가야 되는데 계속 엔진을 하고 테이크를 계속하고 추운데 계속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한 번에 끝냈거든요. 내가 악역을 하니까. 네. 그런 오해들이 막 쌓여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왜 감독이 된다고 차라리 연기를 했을 걸 할 걸 뭐 그랬던. 그래서 좀 여러 같은 약간 이렇게 좀 뜬소문처럼 부풀려진 것들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사실 그때까지 영화 안에서 촬영을 할 때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쏟으면 쏟을수록 화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그 텐션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사실은 그 어떤 그 에너지 질량의 보존 법칙처럼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오해가 어느 정도 좀 풀리셨으면 좋겠지만 감독님이 물을 뿌렸다는 팩트는 뭐 의견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이렇게 또 이병헌 배우를 이렇게 뭐랄까 고통에 빠지게 했었을 때 그냥 미학적으로 봤었을 때 좀 아름다움이 있나 봐요. 네, 있죠. 그런데 병원 씨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달콤한 인생에서 이제 이병헌 씨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을 수 있어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느꼈어요. 그래서 크루즈 갖다 대는데 와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그 한 인간이 파멸의 순간에 저런 비장감과 함께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추락할 수 있다면 파멸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떠한 미학 아닌가 아름다움 아닐까? 뭐 이런 아름다운 파멸에 대한 어떤 느와르란 장르에서 이제 그것을 집어넣고 싶었었는데 영화 시간이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거죠. 두 분은 이 영화를 3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라이브 코멘터리를 하는 방식으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한 지 17년 만에 풀로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셈인데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배우의 가장 아름다웠던 어떤 시절을 또 담아놓고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병헌 배우님 자신의 얼굴을 다시 그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아름답다? 저는 그 감독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감독님한테 질문이 가면 감독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이병헌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 순간을 영화 안에 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시절이라고 얘기할까? 그 전일 수도 있고
후에 더 멋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17년 만에 극장에서 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감독이 말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그리고 전혀 20년 가까이 된 영화가 촌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세련됐구나. 그래서 어쩌면 너무 세련돼서 우리가 대형 극장에서 5명 앞에서 무대 인사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시대에 앞서갔었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물론 이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가 그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영화니까 제 눈에는 되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찍은 거니까 군데군데 그런 장면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라 되게 그렇게 또 이렇게 풋풋하게 보여지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장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저건 사실 그때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던 되게 훌륭한 장면이다. 가장 좋아하시는 지금 봐도 다시 저렇게는 못 찍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 두 분에게 각각 있으실까요? 오래돼서 너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러 장면들이 다 애정이 있죠. 왜 애정이 생기냐면은 뭐 찍을 때도 설계할 때도 미리 설계할 때도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어떻게 구현될까, 수많은 어떤 고뇌 속에서 나오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이제 테이크를 가거나 뭐 하면서 어떤 순간들에서 이제 내가 오케이 사인을 내면서 어떤 순간을 아주 포착해서 영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순간 또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민과 번뇌와 어떤 동요 속에서 하나를 자꾸 그것이 들어간 거니까 그냥 애정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직도 저는 제 영화를 못 보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제 영화를 못 보는데 이제 너무 이제 못한 것들이 먼저 눈에 밟히니까 그래서 더 애정이 있어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라면 말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찍으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 아닐까 뭐 이랬던 것들이 근데 그것을 또 잘 표현해줬다는 병원 씨 장면이 신민아 씨가 있고 신민아 씨를 그 연주회에 데려다 주는데 병원 씨가 이제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민아 씨는 이제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한껏 약간 이렇게 들뜬 달뜬 상태로 막 이렇게 들어와요. 혼자 이제 막 그 안에서 자기 사랑을 키워간 거죠.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막 이렇게 마음을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전에 어딘가 갔다 와서 뭔가 해결을 처리를 하고 멋있게 시크하게 처리하고 와서 이제 그 기분으로 신민아 씨를 만나러 간다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경쾌하게 가다가 신민아 씨 남자친구를 탁 만나는 순간에 탁 돌아서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화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순간들,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어떤 인생의 뭐저 파열에서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균열해가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에 표현이 됐던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내가 할 수 있는 영화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감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찍고 나서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되게 좋아하고 네. 그 장면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제 차를 타고 굉장히 약간 이 화가 있는 상황, 이제 되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길거리 폭주족 비슷한 네. 친구들과 시비가 떴다기보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그 한남대교에서 남단에서 찍었는데 실제 한남대교 남자에 찍으신 거. 네네 실제 한남대교 지금 그런 촬영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까 그게 싶은데 그때 가능했답니다. 한남대교에서 한번 2차선을 저희가 빌려서 네. 거기를 통제하면서 물론 이제 늦은 시간에 차량이 거의 드물 거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차량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간에 촬영을 우리가 되게 빨리 끝내야 됐었어요. 거기 이렇게 허가받은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 장면은 빠른 시간에 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얻어내는 그런 어떤 몇 안 되는 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평처럼 열을 찍지 않고 네. 정말 짧은 몇 시간 안에 아주 원하는 것을 포인트를 잘 집어서 찍어갖고 아마 그런 감정들은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꿈꿔봤던 어떤 장면들이 아닐까.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 장면 찍으면서도 굉장히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통쾌한 기분으로 찍었어요. 촬영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때 보여준 선우의 어떤 민첩함 같은 것들은 와 너무 그 속도감 같은 것들이 너무 그런 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다 보니까 그 왜 문석 일당한테 잡혀가지고 그 스타트에게 배터리를 빼가지고 그걸 다시 공격하기 전에 이병헌 배우의 얼굴 클로즈업만으로 이 상황의 긴박함과 긴장들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와 이건 배우가 그냥 만들어낸 어떤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얼굴을 보기도 했었고 또 나중에 그 총조립을 하는 김혜곤 씨 앞에서 총조립을 했다 뺐다 하는 그 서스펜스는 정말 다시 봐도 와 그 감독님 뭐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전 어디도 촌스러움이 없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봤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그 장면 문석이랑 아까 저는 이 배터리 그 씬 얘기해서 막 떠올랐는데 그 장면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랑처럼 좀 하시죠. 네. 그 문석이 이제 앞에 와서 이제 그 린치돼 거의 린치 상태에 있는 이병헌 선우 앞에 와가지고 뭐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이렇게 손드니까 그 주인공인데 어떤 그런 깜짝 놀라면서 때릴까봐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디렉션을 줄 때가 되게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영화랑 다른 어떠한 그 뉘앙스나 어떠한 공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색깔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다른 배우라면은 그런 거를 디렉션을 못 줬을 것 같아요. 해줬어도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워낙 이제 이병헌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함과 어떤 선지함과 여린 뭐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런 어떤 표현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배우가 그 즉흥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움직임 같은 경우도 감독님과 함께 하나하나 지시가 또 오고 또 그걸 반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첫 등장을 해서 이제 선우가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동선 안에서 벌어졌었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가셨다고 들었어요. 배우님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영화의 첫 시작 장면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아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려와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뭐 별일 아닌다는 듯 여전히 먹던 케이크를 마저 한 입 먹고 잠시 몇 초간 생각을 끝내고 유효석에서 뭐 여기 옆에 뭐 떨어졌으니까 주워라 이런 모든 디테일한 장면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갔을 때 이렇게 복도를 지하에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또 한번 슬쩍 보면서 지나가는
자기가 모든 걸 약간 좀 관리한다. 이 곳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여기서 제일 이 건물 안 쓴다 대빵이야 하는 그런 가장 자기한테 행복했던 시절, 가장 달콤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런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을 감독님이 늘 배우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배우가 정말 좋은 연기가 자기 안에 있는 능력들이 마음껏 펼쳐지고 그것이 충분히 발현되려면 그렇게 아주 미세한 감정들까지도 다 찝어내서 꺼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다른 감독님들하고 또 차별되는 또 다른 지점은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먼저 연기를 시범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 역할을 연기를 하면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얻는 힌트들도 많아요. 물론 내가 전날 이 영화에서 이 씬에서 이런 연기를 하고 여기서 나만은 또 이런 감정으로 내가 대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자기 계산도 있지만 감독님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얻는 힌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아주 디테일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커다란 정서도 만들어내고 캐릭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가 굉장히 너무나 행복한 일들인 것 같아요. 힘들고 배우고. 연기의 신 이병헌 배우 앞에서 연기하는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 갖고는 못하죠. 뭐 그냥 제가 여기서 이제 영화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작품 들어가기 리딩을 하잖아요. 꼭 1대1로 배우들이랑 제가 다른 상대 역을 맡으면서 꼭 같이 1대1 리딩을 해요. 그러면 리딩을 하고 나면은 되게 잘하신다는 이제 칭찬을 듣는데 그게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인물들의 호흡과 템포와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썼고 내 그림 안에 있고 내 머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템포와 타이밍으로 던져줄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섞이다 보면 이게 뭐가 기분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자 읽었을 때보다 이렇게 정확한 인물의 상태와 또는 어떤 그 대사를 다시 왔을 때 그 리듬과 흐름과 또 템포와 또 듀레이션과 뭐 이런 것을 정확히 보니까 다음 주 했을 때 산다라는 느낌이 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이렇게 됐지? 하여튼 네. 앞에서 연기하는 기분 네. 얘기하다가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연기 뭐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채워졌던 어떤 그 이미지나 뉘앙스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선우는 보면 굉장히 양지를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으로서 좀 세련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 아직 여전히 밑바닥에 그 동물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그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먹을 때의 그 느낌과 일단 약간 야외로 나가가지고 오뎅을 먹거나 만두를 먹거나 이렇게 먹을 때는 굉장히 약간 동물들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식사를 하는 느낌 같은 걸 갖기도 했었거든요. 그 어떤 항상 보면 이병헌 배우의 영화 속에서 먹는 장면들이 늘 등장을 하지만 그 캐릭터들마다 그 먹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떠셨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군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와 반바지 추리닝과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의 포즈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늘 다르잖아요. 내가 정장을 입으면 딱 가사가 일단 펴지고 누구나가 약간 좀 굉장히 제가 되게 클래식하고 멋있는 그런 어떤 좀 젠틀맨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곳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에스프레소와 뭐 커피를 그 케이크를 초코 케이크를 이렇게 먹을 때 내 마음가짐은 또 다를 거라고요. 누군가를 계속 미행하면서 숨어서 내 얼굴 안 보이려고 하면서 오뎅을 먹을 때는 그렇게 아주 고결하게 그런 품위 있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가짐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게 환경이 주는 어떤 느낌이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 김영철 씨 나이가 지금 이병헌 씨 나이보다 어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시 깨닫고 와, 이 역할을 지금 만약에 이병헌 씨가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만약에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뭐 회로를 한번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그 생각도 못 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감독님도 저보다 한참 거의 자식 같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감독님 진짜 한참 젊었을 그런 시기네요. 네, 그만큼 또 시간들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영화 속에서 이 청년의 모습을 한 이 이미지들은 아마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또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 질문 조금 받으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빠르게 좀 드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마이크가 따로는 없다고 하네요. 목청을 한번 키워서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찍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쌓이셨을 거고 다른 영화들도 하면서 시간이 쌓이셨을 텐데 감독님과 배우님의 첫 눈을 마주치는 그 인생의 장면이 어땠을지 서로 기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이 서로 처음 봤었을 때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 혹시 어디서 처음 만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JSA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뭐 자꾸 이제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친한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치가 사실은 이게 딴 얘기긴 한데 박수학 감독하고 우연히 홍대 앞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가 이제 반치왕 작업하고 있을 때인데 송강호 씨를 물어보는 거예요. 송강호 씨 어떠냐고. 그래서 아니 뭐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배우고 정말 같이 작업하면서 놀라우게 놀라는 지점이 너무 많은 배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그 송강호 씨 JSA를 캐스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병헌 씨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병헌 씨랑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달콤한 인생을 하면서 정말 저는 지금 시나리오 쓸 때는 어떤 배우를 떠오르면서 생각하진 않고 쓰는데, 달콤한 인생을 계속 쓰면서 계속 병헌 씨가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캐스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또 수트를 입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조금씩 이렇게 내면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금방 깨져버릴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어떤 감성을 가진 이런 인물이, 그런 캐릭터여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것을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병헌 씨가 떠올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병헌 씨한테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 지점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JSA 현장에서 병헌 씨를 처음 봤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병헌 씨도 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 장르, 뭐 그런 소재들, 어떤 만들려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그런 어떤 결들이 마음에 드셨는데, 그때 이 배우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어떻게 기억하세요? 전 JSA 때 감독님을 뵀던
기억은 잘 안 나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리고 저는 작품을 하면서 또 감독님하고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냥 선글라스 끼고 이러셔가지고 어디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늘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셔서 몇 년 동안을 눈을 못 보다가 나중에서야 눈도 보고 모자를 벗은 모습도 보고.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미남이셔서 깜짝 놀랐고, 처음 저는 이제 그 JSA 촬영장이나 제가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막 몰입하고 있을 때니까 감독님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 뭐 감독님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제가 기억이 그때 당시에 기억이 뚜렷하게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뚜렷한 기억은 그 압구정동에 있는 라바짜 커피숍이 있었어요. 한동안 나바자에 가면 항상 김준 감독님이 계시다라는. 네, 가봤자 어디서 뵐까요? 가봤자 라바짜지.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를 처음 만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한 번도 작업을 안 해봤을 텐데 감독님이 내가 병원식 보조한 이유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보통 감독님들이 시나리오를 그냥 뚝 주시면서 이거 한 번만 믿어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어쩌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 하나도 안 쓰셨다고. 하나도 안 쓰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거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감독이 본인이 쓰는 경우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심지어 6개월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글이 잘 안 풀리고 어느 순간 막히면 딱 열흘 만에 저한테 그 시나리오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와, 정말 글을 빨리 쓰시는구나. 먼저 생각을 다 해놓고 글을 바로바로 쓰시는구나. 그게 달콤한 인생이 그때 그 시나리오가 거의 뭐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수정이 있었겠지만 거의 그거 그대로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한 감독님에 대한 능력도 대단하지만 글을 쓰는 능력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첫인상을 받았어요. 감독님 이미 써놓으셨다가 열흘 있다가 드린 거는 아니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조용한 가족 끝내고 그리고 반치광 끝내고 반창까지 쓰고 나서 내가 이번에는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달콤한 인생은.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작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분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30분 정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좀 그 연초에 자기가 작업이 남아 있어서 좀 지나서 연초 지나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려다가 이제 약속이 깨져서 집에 있었죠. 근데 연휴니까 연초 연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 내가 쓸까? 그러다가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3일 내내. 와. 3일 정도 썼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뭐 씻는 거 제대로 씻긴 했나? 하여튼 3일 내내 정말 그 미친 듯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작가랑 만나러 나간 날 죄송하다. 그때 한 3, 4일 쉬면서 약속을 연기하는 걸 3, 4일 쓰면서 내가 다 썼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병원 씨한테도 그 얘기를 그러나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작가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요소들, 이야기나 이미지나 느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두서없이 머릿속에 막 채우다가 어느 지점에 무엇이 촉발돼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되면 이제 그게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이야기가 나오고 뭐 감정이 나오고 이야기 속에 어쨌든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떤 감정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쫙그 스토리가 다 이어진 거죠. 설명하면서. 그래서 사이코맨스 했을 때는 되게 특별한 어떤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고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야기의 근간은 3일 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놨던.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이렇게 내가 두서없이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을 막 이렇게 채워넣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모티브로 그것이 이야기로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첫 번째 거의 청자가 됐고 첫 번째 뭐 말하자면 오디오 관객이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였었던 셈이네요. 그러니까 또 결정을 그때 바로 하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열흘 후에 사실 시나리오를 받지도 않고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혹시나 어떤 일이 상황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감독님한테 그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빨리 시나리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못 열흘 끝나는 후에 거죠. 딱 이게 왔을 때 전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바로 오케이가 되죠. 했던 것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쪽 뒤에 빨간색. 네. 세 번째 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개봉했을 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만우 전 다 어린이날 개봉했을 때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봤었는데 대형 극장에서 부산 대형극장에서 보신 건 아니시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제가 아까도 오면서 백은하 연구소에서 우리 책을 내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터뷰 보시면 우리 김지훈 감독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이병헌 배우한테 하는 얘기가 네. 꼬치꼬치라고. 그만큼 이병헌 배우님께서 질문을 많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촬영 현장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되게 영화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와 감독 간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립영화 하나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주연 제목 어떤 특정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정 어떤 배우와 감독님께서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최근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되게 좀 되게 힘든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편집을 하면서도 내가 그때 배우와 더 소통했으면 이런 신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안 나왔던 게 아쉽다고 해서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께서는 그런 친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영화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배우와 감독님께서 어떤 식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는지 커뮤니케이션과 친밀감에 대한.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답을 먼저 할게요. 영화를 계속하고 뭐 작품을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막 내가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다 알아 내가 막. 뭐 연출도 뭐 대충 알 것 같고 뭐 조명도 알 것 같고 카메라 위치도 알 것 같고 뭐 이게 다 이렇게 누구나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의외로 신인 감독들하고도 많이 일을 했고 전작이 별로 이렇게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좀 어느 정도 또 많이 이렇게 평이 안 좋았던 그런 어떤 작품들을 했던 감독님들하고도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춤만 만들고 막 그랬죠. 그토록 막 제임을 한 건 아닌데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제 생각과 다른 어떤 제 기대와 혹은 제 예상과 다른 어떤 연출을 하시고 어떤 내 캐릭터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저는 절대로 거기에서 어떤 의견 대립을 한다거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영화고 내가 선택한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내 캐릭터를 위주로 보고 내 캐릭터 안에서 내가 왕이지만 전체를 보는 시선은 그분이 뭐 다소 미흡할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감독에 비해서
그래도 여전히 전체를 보는 선장의 입장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내가 생각한 것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도 저 사람의 생각과 전체를 보는 그 시선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도한 색깔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쪽으로 저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 알 것 같아도 자기가 진짜로 아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고 사실 선장이라는 입장에 그 어떤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어떤 포지션과 롤을 선택한 사람을 따라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이제 뭐 감독의 능력과 상관없이 질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작가가 누가 됐건 연출을 누가 하건 카메라가 누가 하건 가장 관객과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배우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내 감정을 그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을 관객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 배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하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숙제는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만약에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이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연기를 하면 결국 관객들을 설득 못 시키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생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할 때까지 혹은 내가 감독에게 설득을 시킬 때까지 두 사람의 합의점을 볼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내 표현이 자신 있게 카메라 앞에 표현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귀찮더라도 질문을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귀찮아서 지금 짜증나고 귀찮아서 지금 결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꾀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소위 말하는 충무로라는데 새로운 신민 세력들이 이렇게 수요를 받고 있을 때고 이게 약간 불가리를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 정서들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 침묵 시간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요. 술을 또 잘 못 마시고 가봤자 나봤자 그냥 SNS만 마시는 부분이어서 깊이 그래서 저는 영화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과 어쨌든 배우를 만나는 것은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 영화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상황과 어떤 이야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계속 뗀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 이게 나의 어떤 그런 핸디캡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밀보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가 생각한 비전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들한테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감독이. 그리고 자기 얼굴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말로 전달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인간을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모순들이 많고 모순을 어떻게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 그런 순간들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인간의 모순이고 이런 모순들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삶의 얘기를 전달하는 게 또 이 드라마 아니겠는가. 너무나 서로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들만 보여주고 우리가 하는 작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어쨌든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배우한테 당신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 배우니까 내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상하게 전달되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당신이 했을 때 그게 야 저게 말이 되는구나. 아 저런 감정 알지. 저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빈논리 중이지만 저런 정서가 가질 수 저런 감정 가질 수 있지. 이게 당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그런 정도의 약간 좀 모호한 상태의 얘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답이 아니지만 그런 살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최대한 배우들이 정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착하는 관객도 있고, 저기 뭔지 잘 몰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시간 그것들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알아줄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빨리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점점씩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오랜 시간을 견디는 어떠한 저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 사실 클래식으로 나오는 것이 클래식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우리한테 있었고 저런 감정들이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배우자한테 얘기할 때도 많죠.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분이 한 분 마지막 질문자분. 혹시 처음 보신 분들께서 느끼는 네, 처음 보신 분이신가요? 아, 네. 점점 T. 그 선호랑 캐릭터가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던 첫 순간이 희수의 남자친구 죽는 사람이 차를 돌려서 그거에 화가 난 선호가 차를 유턴을 하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에서 담을 넘을 때 일진에 갔죠. 근데 당장 보여주는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거는 위에서 넘어간 장면이 아니라 벽을 뚫어서 아래로 뚫어서 선호는 그 위로 계단을 올라간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 그 장면 어떻게 촬영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화를 하면서 항상 또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떠한 인물의 어떤 내면의 여정과 감정, 또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같은 장면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좀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정말 액션이든 어떤 표현의 방식이든 김지훈 감독님은 이걸 어떤 관성에 젖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네. 감독님 말씀하신 익숙치 않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배우들은 되게 위험해져요. 정말 달콤한 인생 찍으면서 위험한 순간들, 고비들을 많이 느꼈고 그 희수 집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 이게 이렇게 후다닥 해가지고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 구두를 신고 계속 그날 한 10번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구두발로 담장에서 뛰어내리고 계속하면 허리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내부는 세트였어요. 근데 사실 내부도 되게 위험했던 게 그 샤워실에서 딱 나오는 희수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서로 이렇게 잠깐의 말을 두고 있다가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파 위로 뛰어가가지고 2단 옆차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물력차기 같이 하는데 그 소파에 등받이 꼭대기 그 얇은 부분들을 다 밟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얇은 그 등받이의 소파를 끝까지 밟고 가서 거기서 책상을 밟고 2단 옆차기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약간 좀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발목이 삐끗하거나 잘못 디딜까봐. 그런 새로운 방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스톰 섀도우가 탄생할 수 있는 유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감독님에게 트레이닝해서 그렇게 저희가 헐리우드로 보냈다라고 믿으며 네. 아 뭐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바로 막 개봉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 사이 또 감독님도 새로운 작업들 지금 열심히 또 하셨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아직 않은 하지만 이미 또 작업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더 홀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편혜영 작가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그 되게 권위는 장르 영화 문학상인데 셜리스킨상 수상작이에요. 근데 그걸 미국 프로듀서,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그래서 픽업해서 이게 이제 한국 소설이니까 이제 한국 감독을 찾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미국 영화예요. 근데 한국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영어가 한 70% 80% 되는,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젠틀맨이라는 그 시리즈에 나오는 테오 제임스라는 배우,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배란 배우, 그리고 정원 씨, 그 신시아 배우 이렇게 해서 찍고 있는 심리 스릴러 뭐 그런 내용이고요. 내일도 가서 찍어야 됩니다. 새벽같이 가서. 네,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인데 지금 막바지 촬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볼 수 있게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을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가을에 또 한 5회차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호연 배우가 영어를 하는 거는 되게 익숙한 느낌인데 여메란 배우도 영어로 너무 잘해요. 와. 정말 그거를 그래서 가끔 이제 배우한테 느끼는 어떠한 경외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그리고 미국 배우들도 이렇게 알아듣기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세계 시장의 프론트맨이 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우들의 행보도 더홀까지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 배우님은 또 이미 또 찍어놓으신 작품들이 공개를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6월 말에 그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계속 그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에는 그 박찬욱 감독님하고 촬영을 끝낸 어쩔 수 없다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뭐 홍보와 또 뭐 영화제 참석 뭐 이런 것들로 올해가 거의 꽉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박찬욱 감독님과 이병헌 배우가 JSA를 찍고 5년 후에 두 분이 다시 영화를 찍었었던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두 분이 함께 또 하게 될 그런 영화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감독님 혹시 마음속으로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구체적 작품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병원 씨도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몸 고생 안 하는 영화를 그때는 저도 이제 기운이 있을 때여서,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 더 홀 촬영장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촬영하는데 그때 연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정말 빨리 찍고 정말 다들 어려운 거 없이 정말 되게 쉽게 가는 아주 좋은 감독님이 되시고요. 행복한 현장. 와, 그래서 정말 나는 진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시켜놓고 그때 약간 좀 그랬어요. 그때는 혈기가 있었고 지금은 지혜가 생긴 거였어요. 지혜 있는 감독님과 혹시 뭔가 찍어보고 싶은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감독님과 뭐 작품을 안 하는 동안에도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사이니까 농담처럼 빨리 다음 작품 우리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감독님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구상하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재밌겠네요 뭐 하면서 빨리 시나리오 좀 써봐요. 그때 빨리 쓰던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대화는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 역시 이제 감독님과 느와르도 해보고 또 놈놈놈이라는 또 이제 웨스턴도 해보고 달콤한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또 그런 스릴러도 해보고 했지만 코미디를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김준 감독님의 코미디를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코미디 장르에 이병헌 배우가 함께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날들이 곧 오기를 바라고 있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에서 달콤한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여러분들 뵀을 때 했던 인사랑 비슷할 수 있겠는데 항상 지금 이제 영화 극장들이 이제 또 한국 영화 산업도 그렇고 근데 계속 어떤 절망스러운 시간들인데 사실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하는 여러 좋은 걸작들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극장을 채워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이런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는 이제 더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고 또 저도 열심히 또 새로운 지혜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병헌 배우님. 먼저 일단 뭐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년이 지난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과 저의 또 그런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막 웃으면서 이렇게 편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흘러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물론 나름 그렇게 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처음 딱 섰을 때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갑자기 제가 경직되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서 일반 뭐 제가 영화를 무대 인사를 할 때 영화 개봉하고 무대 인사를 할 때 관객분들을 대하는 그때의 마음가짐하고는 되게 다르고 물론 여러분들의 눈빛이 일단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저 또한 오늘 되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진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극장도 영화도 다들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느낌들을 여러분에게서 저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딱 태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오늘